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차천 밖으로 흐릿하게 번지는 바로 든 불빛 사이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지나갔다. 도시의 불빛 안에 숨어있는 어둠은 매일 그렇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왠지 모르게 그 어둠이 말을 걸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예감.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 당시 나는 충청남도 천안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밥이 5년에 매진하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3개월 정도 나를 도와주기로 하면서 우리는 함께 지낼 곳을 알아보게 되었다. 혼자였을 때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둘이 함께 생활하려면 조금 더 넓고 편리한 공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선택한 곳이 바로 가게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복진 오피스텔이었다. 그 오피스텔은 반월세 조건이었고 당시에는 세입자가 없던 상태였다. 집을 처음 봤을 때의 첫인상은 이랬다. 어라? 뭔가 이상한데. 그래도 깔끔하네. 정확히 그랬다. 그 공간은 너무나도 정돈되어 있었고 벽지 하나 흐트러진 곳 없이 말끔했다. 하지만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이질감이 있었다. 공기가 지나치게 점적이었고 햇살이 스며들지 않는 구석마다 음침한 기운이 숨어있는 듯한. 하지만 나는 그걸 무시했다. 가게에서 가까운 위치, 깔끔한 내부, 적당한 가격.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했기에 그날 바로 계약을 마치고 이사를 진행했다. 이사 첫 며칠은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1층 공간은 내가 사용하고 2층은 친구가 사용하기로 했다.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적당한 거리감 속에서 생활이 이어졌다. 낮에는 바쁘게 일하고 밤이면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히고 잠들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을 하고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먼저 씻고 너무 피곤했던 탓에 침대에 눕자마자 그대로 잠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친구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잔 눈이었다. 나, 무슨 일이 있었어? 내가 묻자 친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너 자고 얼마 안 돼서 나도 씻고 2층에서 자려고 누웠거든? 근데 갑자기 1층 불이 켜진 거야.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뭐? 내가 불 켠다. 아니, 너 분명 자고 있었잖아. 그래서 이상해서 내려가려 했는데 불이 갑자기 꺼지는 거야. 그래서 에이 뭐야 하고 다시 올라놨는데 또 켜지더니 금방 다시 꺼지더라. 계속 반복됐어. 그 말에 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전기 이상 아니야? 스위치 접촉 불량일 수도 있잖아. 친구는 말없이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뭔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일 거라 생각했다. 며칠 뒤 친구가 쉬는 날이라 서울에 올라가 있었고 나는 혼자서 집에 남게 되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뒤적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순간이었다. 불이 갑자기 팍 하고 켜졌다. 나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설마 또? 혼자 있는 상황에서 그 불빛은 너무나 낯설고도 두려웠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끄기 위해 스위치 쪽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내가 손을 뻗기도 전에 불이 꺼졌다. 그 순간 다시 켜졌다. 그리고 다시 꺼졌다. 그렇게 3번 정도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다.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호흡은 바빠졌고 결국 나는 짐을 챙겨 찜질방으로 도망쳤다. 다음 날 서울에서 돌아온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다 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그랬어. 처음엔 현관 센서 등인가 싶었는데 방 메인배는 스미치형이잖아. 나도 무서워서 미칠 뻔했어. 나는 그때부터 이 집이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불타버린 집과 이어진 꿈. 그 집은 나무로 만들어진 오래된 집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벽 틈새에 고스란히 되어 있었고 장마철이면 어김없이 지붕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 모두는 그 집을 몹시 좋아했다. 누굴가 보기에는 낡고 불편한 공간일지 몰라도 우리에겐 그 어떤 아파트보다 따뜻하고 어떤 저택보다 포근한 안식처였다. 벽지 너머로 끼덕이는 소리, 겨울이면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까지도 우리 가족에겐 그저 우리 집의 일부였다. 만약 집에도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다면 그 집도 우리를 좋아했을 거라고 나는 지금도 믿는다. 우리는 그 집을 사랑했고 집도 우리를 반겨주던 그런 시절이었다. 하지만 어느 겨울날 모든 것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불의 시작은 이웃집의 누전 때문이었다. 당시 우리가 살던 동네는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 타닥타닥 붙어있는 주택가였다. 겨울철 특유의 건조한 날씨, 오래된 전기 대선, 그리고 안일한 안전점검, 모든 게 한순간에 제한을 부른 것이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고 우리가 사랑하던 그 집은 몇 시간 만에 잿더미가 되었다. 그날 저녁 하늘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불타버린 잔해 위로 차갑게 내리는 눈발이 마치 모든 걸 덮어버리려는 듯 흩날렸다. 집은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렸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짐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 임시로 머무는 곳은 낯설고 춥기만 했고 어디를 봐도 마음이 가는 곳은 없었다. 그 집처럼 우리를 품어줄 공간은 어디에도 없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홀로 불타버린 그 집 안에 서 있었다. 놀랍게도 그 집은 타기 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리운 보어, 익숙한 냄새, 창밖으로 보이던 오래된 감나무다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나는 안도했다. 아, 불난 건 꿈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부엌에 서 있었는데 무언가 이상했다. 방의 빛이다.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다. 부엌 벽이 사라지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른 공간이 연결되어 있었다. 마치 전혀 다른 집이 우리 집에 이어져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밤하늘에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혹시 억지로 연결된 구조는 아닐까 싶었지만 이 흉내는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집은 한 몸처럼 원래부터 그렇게 설계된 것처럼 매끄럽게 이어져 있었다. 그때 나는 속으로 외쳤다. 이 집은 바뀐 집이야. 그리고 나는 깨어났다. 그 다음 날 아침밥을 먹던 중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새로 살 집 후보를 정해서 지금 있는 임시 숙소에서도 바꿨더라. 너희들도 한번 보고 의견 좀 줘.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아닐 거라. 하지만 왠지 모를 예단에 나는 곧장 그 집으로 향했다. 주말이라 학교도 없었고 날씨도 쌀쌀했지만 발걸음은 이상할 만큼 빨랐다. 그리고 나는 그 집을 보자마자 알아챘다. 여기 분명 어젯밤 꿈에서 본 그 집이야.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집을 둘러보았다. 낯선 집인데 낯설지 않은 감각. 익숙하지 않은데 익숙한 느낌. 도어리 천장을 올려다보니 꿈에서 봤던 그 덕지가 그대로 있었다. 색상도 무늬도 모두 똑같았다.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다. 임시 숙소로 돌아오자 아버지만 계셨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무시당할까 싶었지만 용기를 내어 말해보았다. 아빠, 어젯밤에 꿈을 꿨어라. 새 집이 예전 집이랑 이어져 있었어요. 마치 전에 살던 집이 이 집을 소비해준 것처럼요. 평소 같았으면 헛소리 말고 밥이나 먹어 하셨을 아버지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조용히 듣고만 계셨다. 잠시 후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내가 그런 꿈을 꿨다니. 그 집으로 하자. 그 집을 볼 사람은 나뿐이었다. 형제들도 보지 않았고 어머니도 없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리셨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이제 나도 형제들도 모두 장성하여 집을 떠났고 부모님도 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믿고 있다. 그 집은 불타버린 옛집이 우리에게 소개해준 집이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집을 얻었고 나는 다시 안정을 얻었다. 내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그 집은 여전히 따뜻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엘리베이터 안의 여자. 일요일 오전 회색빛 구름이 천장을 덮은 날이었다.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중한 주말이었지만 나는 밀린 업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결국 회사로 발걸음을 옮기고 말았다. 조금만 정리하고 금방 나가야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턴 김 사무실 문을 열었다. 일요일의 사무실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컴퓨터의 전원도 꺼져 있고 편번등조차 모두 꺼진 상태. 사람의 숨결이 사라진 공간은 그저 건물이라는 껍데기일 뿐이었다. 나는 책상 위에 산처럼 쌓일 서류를 정리하고 프린터기를 돌리고 마지막으로 문서 파일을 저장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덧 해가 완전히 져 있었다. 사무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아늑하게 반짝였고 가끔 스산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창틀을 울렸다. 이런, 너무 늦었네. 얼른 가자. 나는 재빨리 가방을 챙기고 건물 복도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날
이상한 느낌은 엘리베이터에 들어서자마자 시작되었다. 뭔가 이상하다.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자 갑작스럽게 엘리베이터가 덜컹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순간 모든 불빛이 꺼졌다. 형광등, 버튼 조명, 심지어 표시창까지 완벽한 어둠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창문도 없고 기선등도 없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내 머릿속은 순식간에 공포로 가득 찼다. 정전인다. 나는 손을 더듬어 휴대폰을 꺼냈다. 애정이 순이한 불빛이 어둠을 겨우 밀어냈다. 그 빛을 따라 알림벨을 찾아 눌러보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반응도 없었다. 그 순간이었다. 내가 돌아서는 그 찰나에 엘리베이터 안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조잡한 반대편 부서. 그곳에 등을 돌리고 선 여자가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긴 머리를 풀어헤친 채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나 외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는데 엘리베이터는 나 혼자 탔는데 언제 들어왔지? 공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처럼 퍼져나갔다. 나는 등을 돌리고 있는 그녀에게 말을 걸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단지 마음속으로 필사적으로 빌었다. 제발 돌아보지 마. 제발 움직이지 마. 애정의 빛이 그녀에게 비칠까 두려워. 나는 급히 휴대폰을 껐다. 어두운 손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침묵. 그 침묵은 몇 초가 아니다.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곧 깨졌다.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등을 돌린 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조잡한 앞으로 미끄러지듯 이동했다. 걸음 소리도 없었다.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는 그걸 삼켰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엘리베이터 버튼 중 맨 밑침을 눌렸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피로 얼룩진 상처투성이 피부, 꺼진 눈, 벌어진 이따에 티가 마르다 못해 검기 변해 있었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보며 입을 열었다. 몇 층에서 떨어질까야? 그 말과 함께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불빛이 다시 켜졌다. 엘리베이터가 긴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작판에 1층이라는 숫자나 떴고 눈을 떴을 땐 그녀는 사라져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경비원이 달려와 물었다. 괜찮으세요? 잠시 정전이었는데 많이 놀라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경비원의 말 이후에도 내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다. 다음날 회사 동료에게 이야기를 꺼냈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몇 년 전 우리 회사 옥상에서
여직원이 투신자산을 썼다고 해. 그녀는, 그 여자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던 그녀는 그 사람일까? 마네킹의 눈. 내가 초등학생이었던 시절.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닌 작은 일들이 이상하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다. 학교를 다녀오던 어느 늦은 오후.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한. 빛과 그림자나 길게 교차하는 시골길을 혼자 걷고 있었다. 내가 다니던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은 한쪽이 끝없이 펼쳐진 논이었고 다른 한쪽은 잡초가 무성한 퀴어처럼 반치된 공단이었다. 거기엔 오래전에 망한 마네킹 공장이 있었다. 그 마네킹 공장은 이미 물을 다는 지 오래된 듯했다. 그 안에서 사람이 일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공장 건물은 내벽의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졌고 녹슨 철조망 사이로 보이는 내부는 폐허나 다름없었다. 공장 한쪽 구석엔 머리 일부가 잘린 마네킹들이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었다. 팔이 없는 마네킹, 다리만 남은 마네킹, 목이 꺾여버린 마네킹의 얼굴. 그 모든 잔해들이 한데 쌓여 기이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어린 나이의 그 풍경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어딘가 불쾌한 기분을 자아냈다. 그것들은 마치 버려진 인연 같으면서도 죽은 사람의 파편 같기도 했다. 게다가 그 폐공장을 둘러싼 불안에서는 썩은 물과 정체불명의 쓰레기에서 악취가 났다. 물은 탁하고 끈적했으며 무언가 섞고 있는 듯한 진득한 냄새가 내 코를 찔렀다. 그 길을 지날 때면 나는 늘 한 손으로 코를 닫아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평소 지나가지 않던 공장 뒤편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아무 이유도 없었다. 그저 그날따라 무언가에 끌리듯 발걸음을 옮긴 것이 전부였다. 뒤편 불안은 앞쪽보다 훨씬 지저분했다. 지나가는 사람도 관리하는 이도 없었기에 온갖 쓰레기와 썩어가는 물건들이 모더기로 쌓여 있었다. 그 더러운 물 위로 무언가 하얀 것이 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찬발심만 남은 여자 마네킹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흰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고 눈과 입이 조막된 그 모습은 수면 위로 조용히 떠오른 채 마치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이상하게 그 마네킹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어쩌면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장난감처럼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물은 너무 더러웠고 마네킹이 떠있는 위치도 멀었다. 결국 나는 그 존재를 나만 알고 있는 비밀로 남기기로 했다. 누군가 먼저 가져나 버리는 게 싫었다. 왠지 모르게 그 마네킹은 나만의 것이라는 기분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도란 기탄에 들러 그 마네킹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하얗던 피부가 점점 단색되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지 흙이 묻은 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윤기 있던 표면이 검기도 했고 곧이어 머리카락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머리는 원래 풍성하고 길었는데 이제는 군데군데 드문드문해졌다. 쥐가 갉아먹은 듯한 자국도 생겼고 한쪽 눈은 검은 곰팡이로 가려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편해졌다. 이게 정말 그냥 플라스틱이다?
내 머릿속에는 이상한 의문이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마네킹은 쓰레기 더미 속에 완전히 묻혀버렸다. 머리카락도, 얼굴도, 몸통도 전부 짓눌린 쓰레기 아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수면 위로 보이던 것도 이젠 미세한 흔적만 남겨둔 채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그곳을 잊어갔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그 길을 더 이상 다닐 일이 없었다. 도시도 점점 변해갔고 어릴 적 풍경은 하나둘씩 사라졌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닷자리 글도란과 마네킹이 떠올랐다. 나는 자전거를 끌고 기억 속 그 길로 향했다. 하지만 경치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노른 내리뛰어 주택 하나 들어서 있었고 폐허갔던 마네킹 공장은 깔끔한 주차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오래전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문득 소름 끼치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플라스틱이 그렇게 썩는 재질이었단다. 어릴 땐 몰랐던 사실을 지금의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마네킹이 썩어가는 모습은 지금 생각하면 사람이 썩는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때의 기억은 이젠 누군가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불쾌하고 꺼림칙한 과거가 되어버렸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소녀. 그건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시절의 일이었다. 그때 나는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외국에서 살고 있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익숙하지 않은 거리와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늘 혼자였고 어딘가 마음 흥구석이 허전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았고 학교 수업은 하루하루마 낯설기만 했다. 그런 순경 속에서 나는 점점 꿈에 더 많이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나는 진위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꿈은 처음엔 특별할 것 없어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도 생생했고 그 분위기는 왠지 모르게 음산하면서도 슬펐다. 꿈속에서만은 언제나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에 서 있었다. 그 바다는 마치 수점처럼 투명했고 햇살을 머금은 물결은 에메랄드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 바다 한가운데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한 소녀가 떠 있었다. 소녀는 순피부의 갈색 머리, 검은 베일이 달린 옷을 입고 있었고 나이를 따지자면 14살에서 15살 정도로 보였다. 그 소녀는 마치 동양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그녀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마다 나는 이상하게도 소름이 돋았고 순간이 조여오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 눈은 맑고 짙었다. 하지만 그 짙기 속에는 차가운 어둠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어둠은 나를 조용히 감싸 안는 듯했다. 그 소녀는 말없이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항상 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몸지리지도 않았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릴 뿐 그녀는 마치 그 바다의 일부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꿈은 멈추지 않았다.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에 걸쳐 그 꿈은 계속 반복되었다. 그리고 매번 그 소녀는 같은 모습으로 같은 바다 위에서 같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한 느낌을 풍겼다. 그 눈빛은 말없이 속삭이고 있었고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 꿈이 단순한 상상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그 바다가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으로 향했고 지도와 바다 사진이 담긴 책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권의 책 속에서 나는 꿈속의 바다와 완전히 똑같은 사진을 발견했다. 태평양 어딘가에 이미 취한 한해안, 바위의 형상, 파도의 그름, 햇살이 떨어지는 박도까지도 모두 꿈속에서 본 그 장면과 일치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다. 여기야. 바로 이곳이야.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함께 가보자고 졸랐다. 결국 부모님께 말씀드려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 바다는 생각보다 멀고 낯선 곳에 있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나는 숨을 쉴 수조차 없을 만큼 충격에 휩싸였다. 바로 눈앞에 그 소녀가 있었다. 꿈속에서 보던 바로 그 장소. 바위, 바다, 하늘, 공기, 그리고 소녀. 그녀는 이번에도 말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멀리서,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나는 몸짓일 수 없었다. 내 발은 마치 땅에 고정된 것처럼 굳어 있었고 머릿속은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 순간 꿈과 현실이 젖혀지며 내 의식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다. 물결이 일지 않았고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마지막이 속삭였다. 드디어 알아차려졌구나. 고마워.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서서히 사라졌다. 마치 안개처럼 햇살에 녹아내리듯. 그 순간 내 몸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듯한 이상한 반달이 들었다. 마치 오래도록 무거웠던 무언가가 해방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꿈을 다시 꾸지 않았다. 그 소녀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기억은 아직도 내 안에 또렷하게 남아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나는 그 바다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하던 중 한 가지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바다는 자살 명소로 알려져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그곳에서 삶을 마감했었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그 소녀도 바로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던 사람일까? 그녀는 왜 나에게 나타났던 걸까? 단지 자신을 알아마 주기를 원했던 걸까? 그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믿고 있다. 그날 내가 본 모든 것, 그녀의 눈동자, 그 말 한마디, 그건 진짜였다. 미리 하나 본 것. 가끔 고양이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바라보며 울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곤 했다. 그때 내가 살던 곳은 오래된 맨션이었다. 겉보기엔 콘크리트 건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목조 구조를 기반으로 지어진 곳이었고 건축된 지는 이미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이었다. 구조는 단순했다. 1볼씩 2탄, 반환이라 딸린 단 1탄. 그리고 억지로 공간을 확보한 듯한 작은 답자. 창문은 작았고 햇볕은 잘 들지 않았다. 그런 오래된 건물이었기에
단연히 애완동물은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다. 처음 독립해서 살게 된 2년차.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딘가 텅 빈 내 마음을 메우고 싶었다. 그래서 결국 올해 친구에게서 받은 암컷 새끼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했다. 그 고양이의 이름은 미리야. 작고 조용하고 아주 얌전한 아이였다. 심지어 울음소리도 거의 없었다. 날카롭게 날뛰지도 않았고 늘 조용히 내 곁에서 잠들곤 했다. 그래서 더 좋았다. 이 아이와 함께라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미리아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그 아이는 꼭 침실이 아닌 방 구석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며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작지만 어딘가 끈질기고 귀에 맴도는 울림이었다. 나는 방황했다. 왜 하필 거기서 오는 거지? 그 자리는 특별한 것도 없는 그저 바닥이라 깔려있고 벽장이 있는 방의 구석이었다. 하지만 미리아는 그 자리를 지려하게 바라보며 울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고양이의 습성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친구에게 상담도 해보았다. 고양이들은 가끔 죽은 사람을 본다고 하잖아. 우리 집 고양이도 가끔 벽 보고 울단다. 그 말에 나는 웃어 넘길 수 없었다. 나는 미리아를 억지로라도 울지 못하게 하려고 한동안 목줄을 연결해 두었다. 하지만 미리아는 목줄을 싫어했다. 자는 멍으로 버둥거리며 필사적으로 울었고 그 소리는 이웃에게 들릴 정도로 날카로웠다. 결국 나는 목줄을 풀어주었고 그날 밤도 어김없이 미리아는 그 방 구석에 앉아 울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밤, 특히 짙고 적막한 밤이었다. 미리아는 평소보다 훨씬 격하게 울었다. 나는 참을 수 없어 그 아이를 안아 들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눈을 마주친 순간 나는 멈칫했다. 그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머금은 듯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하얗고 둥근 눈동자에는 내 모습이 그리고 방 안의 모습이 고스란히 비쳐 있었다. 그 눈동자 속에는 내 방에 전된 그 옆벽자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작은 옷잔 따스도 모두 비쳐 있었다. 그 작은 옷잔 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누군가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의식이 흐려질 정도의 공포가 몰려왔다. 뭐지? 방 안에 누가 있어? 나는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지만 어떻게든 태어난 첫 미리아를 안고 천천히 문을 열고 방을 나왔다. 그리고 곧 편의점까지 뛰어갔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떨렸지만 그 자리에서 정찰에 승부했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곧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작은 옷잔 안에 있었던 그 사람은 내 옆방에 살고 있던 남자였다. 그는 지붕 위 틈을 통해 내 방에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고 내가 자는 모습을 찍은 수많은 사진을 자신의 방 안에 모아두고 있었다고 한다.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나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그 이후 나는 지금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맨션으로 이사를 갔다. 그곳은 애완동물 사육이었고
다행히 미리아도 함께 데려갈 수 있었다. 지금도 가끔 그날 밤 미리아의 눈 속에 비쳤던 그 모험달을 떠올린다. 만약 그때 내가 그 눈동자를 마주하지 않았다면, 미리아나 울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그 옷장 안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받으며 잠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고사리 산, 그리고 사라진 소인. 나는 제주도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었다. 복무지라 특별했는데 바로 난배 살리면고소였다. 제주도의 짙고 울창한 숲속에서 우리는 자연보호와 산불 당시 출입 통제를 담당하고 있었다. 제주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이곳은 봄철이 되면 고사리를 캐러 오는 사람들로 붐빈다. 그러나 문제는 들 고사리가 자라는 곳 중 일부는 출입 금지 구역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차를 타고 산을 순찰했다. 출입 통제를 위한 곳이기도 했고 산불 예방 차원의 당시도 포함되어 있었다. 제주는 특이하게도 1년에 장마다 2번 온다. 봄철 장마는 고사리 장마라고도 불릴 만큼 이 시기에 내리는 비는 고사리 생장에 영향을 준다. 그날도 그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다. 회색 구름이 산을 감싸고 습하고 축축한 공기가 가득했다. 나는 2명의 후임과 함께 차를 타고 순찰에 돌고 있었다. 그때 무전기가 울렸다. 지금 Y산 쪽으로도 한번 돌아보시자. 그 지시는 이상했다. 그 지역은 탐소의 순찰 루트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깊은 산속이었다. 위치도 애매하고 경사도 심했기에 보통은 잘 찾지 않던 곳이다. 뭐야, 오를 매 거기까지 가래요? 후임 중 하나나 불만을 내비쳤다. 하지만 명령이니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도로를 따라 한참을 달려 한라산으로 향하기 전 어느 산길을 따라 차를 몰았다. 그렇게 도착한 Y산. 산체는 짙고 가파랐으며 사람의 흔적은 거의 없었다. 우리는 천천히 차를 몰며 순찰을 시작했다. 그때 조수석에 앉은 후임이 말했다. 저쪽에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손가락은 숲속의 풀숨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차를 세우고 차 유리 너머로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거기 아주머니. 다 보입니다.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어서 나와 주세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우리는 차를 멈추고 풀숲으로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주머니는 어디에도 없었다. 후임은 분명히 봤다고 했다. 진짜 있었어요. 고사리 한 무더기를 등에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30분 후 산을 돌고 있던 우리는 드디어 한 아주머니를 발견했다. 만없이 걷고 있던 두 분은 고사리를 한 아른등에 짊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점심이 말씀드렸다. 여민 출입이 금지는 구역입니다. 다음부터는 모시면 안 됩니다. 아주머니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우리는 그녀를 차에 태워 산 입구까지 모셔다 드렸다. 점심을 먹고 우리는 다시 순찰을 시작했다. 그때 함께 타고 있던 후임 중 한 명이 말했다. 선배님, 저 잠깐 소변 좀 보고 올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내려주었다. 그는 숲 쪽으로 사라졌고 우리는 차 안에서 기다렸다.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뭐야, 설마 길 잃은 건가? 나는 조바심이 들었다.
차에서 내려 그라 방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런데 그곳은 이상하게 어지럽혀져 있었다. 톨은 밝혀 있었고 땅에는 끌린 자국도 있었으며 공기마저 무겁고 기묘했다. 나는 점점 초조해졌다. 나 어디 있냐? 너무 멀리 가지 말랬잖아.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5분, 10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때였다. 멀리서 도망을 찢는 듯한 비명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리고 한 그루의 큰 나무 아래에서 그 후임은 울면서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의 눈은 풀려 있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숨을 헐떡이며 손을 떨며 그는 중얼거렸다. 그 여자다. 날 보고 있었어요. 아따. 고사리 지구에 있던 그 아주머니예요. 우리는 훈긋히 그를 차에 태웠고 연구소 근처까지 쉬지 않고 달렸다. 그제야 조금 점심에 가다듬은 후임은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그가 말하길 소변을 보던 중 멀리서 아주머니가 자신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고 한다. 주의를 주기 위해 가까이 가려 했지만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한다. 그는 이상함을 느끼고 돌아서려는 순간 누군가나 자신의 손을 꽉 붙잡고 끌고 가기 시작했다. 버둥거리며 나무를 붙잡고 버티려 했지만 그 힘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숨이 막히고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손에 잡히는 바지로 휘둘렀고 그제야 놓여놨다. 그리고 그때 본 얼굴. 그 여자의 얼굴은 머리다. 머리에 커다란 구멍이 총 맞은 것처럼. 그리고 온몸에 팔자국이. 그 후임은 그렇게 말하며 온몸을 떨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땐 그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 후임은 출근하지 않았다. 연락도 받지 않았고 결국 근무지 변경 신청을 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산으로 순찰 가는 일을 철저히 피했다. 며칠 후 근처 농장을 운영하시는 아주머니를 태워드릴 일이 있었다. 그때 용기를 내어 그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그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다. 예전에 그 산은 말이야. 전쟁통에 불을 피해 숨어 계셨던 분들이 많았어. 그때 이름이 불리면 불이 그 이름을 가질 사람 가족까지 다 끌고 가서 충산했지.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지금도 산에서는 절대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고 하셔. 우리는 군인은 아니었지만 군복 비슷한 복장을 입고 있었고 혹시 그 여자다. 과거의 기억 속 군인으로 오해했던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우리는 그 산의 순찰 루트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그 산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름을 부르는 자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